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관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11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번입니다. 21번. 자, 관연도 문제를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1회 때는 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는데 2회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시험 문제가 아주 부드럽게 나왔네요. 자, 이때는 좀 과격도 없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삼상전원에 접속된 델타 결선의 콘덴서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진상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랬어요. 자, 델타 결선일 때의 정전 용량,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잠깐 들어볼게요. 단상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지 여러분들이? 2에다가 전류 R 곱하죠. 네, 이게 단상 전력이죠. 얘를 삼상 전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3 곱하기 3상은 3에다가 2I를 곱해주면 얘가 삼상 출력이 나오는 거죠. 다시 3에다가 얘가 예를 들어서 성간전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수 3분의 V다. 여기 I다. 분모 분자에 누수 3, 누수 3을 곱해주면 누수 3, 누수 3 지워지면 뭐가 남는 거야? 누수 3 VI라는 삼상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었겠죠. 예, 좋습니다. 역시 우리 콘덴서 용량 구하는 것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Q의 단상 용량이다 그러면 뭐를 2에다가 충전전류 I를 곱했을 거야. 충전전류 IC를 곱하면 단상 뭘 구할 수 있어요? 콘덴서 용량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3상으로 바꿔봐라 그러면 3상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3에다가 2에 IC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 어떻게 3 곱하기 상전압을 자, 델타 결선이다 그러면 성간전압과 같다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나? 상전압을 성간전압과 그 크기가 같으니까 V라고 쓸 수 있겠죠. 다시 IC는 어떻게 되나? IC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에다가 오메가 C 2 값이죠. 충전 전류는 오메가 C2다. 그러면 똑같이 쓸 수 있겠네. 오메가 C에다가 2를 우리 상전압을 성간전압으로 같다고 봤으니까 델타 결선에서는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하죠? 3에다가 오메가 C V자성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Y결선입니다. Y결선이라면 Q에 3상을 바로 쓴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3에다가 2에 IC를 곱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써보면 3에다가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 누수 3배만큼의 차이가 있지. 자, 그러면 얘를 상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바꾼다 그러면 누수 3분의 V가 되나요? 예, 좋습니다. IC는 어떻게 되는 거야? IC는 오메가 C에다가 2인데 얘가 뭐라고? 성간전압이 주어지면 누수 3분의 V만큼의 차가 있더라 이거지. Y결선에선.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누수 3, 누수 3 지워지면 뭐만 남어? 오메가 CV 자승이 남는 거지. 자, 그러면 델타 결선은 몇 배? Y에 비해서 몇 배? 3배고 얘를 Y를 결선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에 비해서 3분의 1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예, 나번에 보니까 델타를 Y로 바꿨다니까 델타를 Y로 바꾸면 3분의 1로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 나번에 있네요. 나번.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2번. 다음 중 수차의 특이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사라. 특이속도를 우리 NS라고 한다면 이 특이속도는 뭐냐? 특이속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유속도란 뭐예요? 1kW의 출력을 내는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를 우리 뭐라고 한다? 특유속도라고 합니다. 특유속도. 1kW의 출력을 내는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 RPM이라고 하죠. RPM을 내는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를 우리 특유속도라고 한다. 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런 거죠. 우리 수차를 적용해 보면 낙차가 큰 수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펠톤 수차 같은 것들이 낙차가 대단히 큽니다. 펠톤 수차는 몇 메다에 사용하냐면 약 200에서 1800m 높이 되는 데다가 수차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떨어뜨리니까 낙차가 대단히 크고 속도가 잘 나오겠죠. 수차가 잘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말고 다시 또 낙차가 적은 수차가 있어요. 낙차가 작은 수차. 우리
프로펠러 수차 중에서도 튜블러 수차, 이렇게 팔당댐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튜블러 수차는 약 20m 내외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20m도 안 되는 데다 설치하는 수차는 아주 속도가, 낙차가 적기 때문에 속도도 아주 적습니다. 이것과 반비례해서 어떤 경제성을 따지고 수차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려면 이럴 때는 특위 속도를 작게 해도 됩니다. 다시요. 이 수차 자체가 경제성 있게 딱 100으로 맞춰야 되겠다. 100%로 출력이 나올 수 있게 맞춰야 됐다. 그러면 이 낙차가 큰 데서는 펠톤 수차가 담당해야 되는 출력이 90이라면 특위 속도는 약 10만 담당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낙차가 적은 데 사용되는 수차는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얘가 몇 프로? 10% 정도 담당한다면 특위 속도를 얼마로 키우라는 거야? 특위 속도는 90으로 키워야지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낙차가 적은 데서는 특위 속도를 크게 해야 된다. NS를 대단히 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경제성이 있다 이거야. 이게 특위 속도야. 단위 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내는데 필요한 1분간의 전수를 우리 특위 속도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 특위 속도의 어떤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 특위 속도를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식은 NS는 어떻게 하죠? 우리 N, P, 하이, NPK 하이 1, 2, 5, 4 이렇게 외우셔야 돼.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시겠지만 NS는 어떻게 구한다? 특위 속도 NS는 N에다가 이게 뭐예요? 수차의 회전 속도에다가 출력 P, 유효낙차 H에다 2분의 1승, 4분의 5승이다. 그래서 단위는 사실은 메가점 킬로와트로 해야 됩니다. 또는 RPM으로도 표시를 합니다만 메가점 킬로와트가 맞는 말이다. 자, 어찌됐든 P는 2분의 1승이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루트에 씌워도 되고 H에 4분의 5승 이렇게 써도 되고 등등 여러 가지로 써야 되는데 답 몇 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시해놨네. 답 몇 번? 가번에 있습니다. 가번. 자, 특위 속도 공식은 반드시 외워두시고 MPK의 1륜에.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은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 한류 리액터. 우리 리액터들 종류를 좀 보자. 한류 리액터는 뭐 하는 때 사용하는 거야? 얘가 단락 용량을 저감해 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직렬 리액터라는 거 공부하셨죠? 직렬 리액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직렬 리액터 시리즈 리액터는 어디에? 콘덴서에 뭐를 재고 접합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병렬 리액터 보자. 병렬 리액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얘 페란티 현상 방지지? 페란티 현상 방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렬 콘덴서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병렬 콘덴서는 얘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야? 역률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역률 계산. 그럼 직렬 콘덴서도 있다. 직렬 콘덴서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직렬 콘덴서는 속연설로의 길이가 길 때 X값을 XL, 유도성 리액턴스를 저감해주기 위해서 XC를 어떻게 달아? 직렬로 설치해서 전압 강화를 보상하려고 하는 거죠. 전압 강화 보상 하려고 이렇게 설치해주는 것들이다. 그 다음 여기 또 뭐 있어 그랬어? 지금 방금 전에 한류 리액터라는 거 있었지? 한류 리액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라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 단락 용량을, 단락 전류를 제한하려고 한다. 단락 전류 IS, 단락 용량 PS를 제한해 주려고 뭐 한다? 한류 리액터를 설치한다. 답 몇 번? 나번에 있네요. 자, 24번으로 가시면 24번은 자, 여러분들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전선 지점에 고저차가 없는 경우, 전선 지점 간에 고저차가 없답니다. 다행히도 고저차가 없답니다. 고저차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찍어야지 찍어야 돼. 찍어야 되는데 찍는 것도 잘 찍어야죠.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컴퓨터에서 20문제가 있으면 비율로 다 1번에 25%, 2번이 25%, 3번이 25%, 4번이 25%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안 나와. 어떻게 나와요? 몇 년도지? 몇 년도 풀이를 보면 나번이 10개가 나왔어. 10개가. 나오는 답이 쭉 나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 20문제 중에서 1번을 풀어봤더니 한 7개가 그냥 일본에 가 있어. 2번이 한 3개 있고 나머지 여기에 5개 정도 있어. 그럼 몇 번 찍어야 돼? 나머지 모르는 거는 내가 풀 수 있는 것만큼 풀어놓고 1번 많이 나오면 1번 그냥 훅 찍어야 돼. 1번.
그래야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고저차가 없는 것은 계산이 간단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요. 고저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에 있어. 산에 전주 이렇게 박았어. 그러면 얘 뭐예요? 고저에 차가 있는 거에 전선이 이렇게 늘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된 데서는 계산이 어렵다 이 말이야. 계산이 어렵고, 이런 고저차가 없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우리 24번은 고저차가 없답니다. 이렇게 평지가 있고 고저차가 없는데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가선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가선이 되어 있는 경우 경관이 300m랍니다. 경관이 300m. 경관이 300m이고 자, 그다음 2도가 9m이다. 2도가 뭐예요? 수평선으로부터 얼마? 전선이 처진 정도를 dB라고 그러고, 걔를 다시 우리나라 말로 2도라고 하지. 2도가 몇 메다? 9m랍니다. 9m인 송전선로가 있다. 지금 이 2도를 11m로 증가시키고 있답니다. 얘를 얼마로 증가시키고 싶대? 11m로 증가시키고 싶답니다. 11m로 증가시키고 싶다. 이 경우 전선을 몇 cm 더 넣어주면, 여기서 전선을 더 몇 cm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2도가 9에서 11걸로 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L을 구해보자. 9m일 때 2도가 얼마일 때? 9m일 때 실제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S 플러스 3S분의 8D의 자승이잖아요. 그죠? S가 얼마? 300m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300m분의 8 곱하기 D가 얼마? 9의 자승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 300.72m가 나온답니다. 300.72m가 나온답니다. 자, 다시 L-를 11m로 바꾸고 싶답니다. 뭐를? 딥을 11m를 주고 싶대야. 그러면 S 플러스 3S분의 8 D-의 자승이 되겠지. 자, 그러면 300m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300분의 얼마? 8 곱하기 몇 대 자승? 11m에 자승하면 계산했더니 301.07m가 나오더랍니다. 자, 실제 더 늘어난 이 전선의 길이를 몇 cm 더 줬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2도가 2m나 차이 나는 거야. 그것을 계산해봐라 그거지. 그러면 실제 길이 L은 LN이라고 할까? 뭐 L0로 갈까? 실제 길이 L0는 L에서 L-에서 L 빼주면 되겠죠. 자, L-가 얼마야? 301.707에서 얼마? 300.72m를 빼주면 얘가 얼마냐? 35cm. 35cm만 더 밀어넣어줬더니 어떻게 된 거야? dB 2m나 더 쳐진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35cm만 더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에 있더라. 25번으로 갑니다. 자, 송전선 보호 범위 내에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고장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선로 양단을 쉽고 확실하게 동시에 고속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전 방식은 그랬는데, 고장점 위치에 관계없이의 밑줄 좀 쳐주세요. 고장점 위치에 관계없다 그랬는데, 고장점 위치가 관계가 되면, 고장점의 위치가 관계가 되면 무슨 계정기를 써야 되냐면 임피던스 계정기, 또는 얘를 우리는 거리 계정기라고 하는데, 거리 계정기 종류를 써줘야지만 어느 지점에 고장이 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위치에 관계없이, 고장점 위치에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송전선로가 있고, 또는 뭐 변전소라고 하죠. 우리 송전선로라 그러면 좀 그렇고, 변전소가 있고, 여기에 중간에 변전소가 있고, 뭐 변전소가 이렇게 계속 있다고 하죠. 변압기가 있는 이런 변전소들이 있는데, 이 변전소의 거리가, 변전소의 거리가 약 20km에서 30km 정도 된다면, 3상3선식 송전선을 깔고 여기다가 삐삐선을 하나 또 깔았다 이 말이야. 통신선, 옛날에 말로 하면 삐삐선을 하나 더 깔아서 이 구간 내에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누가 검출하겠다고? 이 삐삐선에 신호를 줘서 검출하겠다 이 말이야. 여기에 뭐 달면 돼? CT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CT 달아서 과전류 계정기 갖고 측정하면, 고장이 발생해서 전류 흐르게 단락돼서 과전류 흐르잖아. 그러면 내가 동작할게. 또는 뭐 지락이 생겼어 그러면 OCGR 같은 거 달아주면 되겠죠. 다시 달아주고 고장을 검출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하냐면 와이어를 새로 깔았다 그래서 걔를 파일로트 와이어 계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와이어 계전 방식인데 걔를 다시 표시선, 어떤 표시해주는 선을 깔았다 그래서 표시선 계전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26번. 수변전 설비에서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해 정해지는가 그랬어요. 자, 1차 측 설치하는 차단기 용량, 차단기를 계산하랍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발전단이 있어요. 발전단이 있고 변압기를 거쳐서 속전선로가 쫙 포설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고 뭐 변전소가 있겠죠. 이렇게 변압기가 있겠지. 그래야 부하에다 전원을 공급할 거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폴트가 생겼답니다. 여기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단기를 달아서 뭘 끊어줘야 돼? 이 고장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중간에 차단기가 이렇게 달려있나 봅니다. 이렇게 차단기를 달아줘야 하는데 이 차단기는 누구의 단락 용량을 가지고 차단해 주느냐 이거야. 여러분들 중간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고장 전류가 전원단으로부터 어디 들어와요? 고장점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만약에 부하다. 그럼 여기도 부하 측은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고장 전류가 부하 측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에 발전기라든가 사실은 못하도 부하는 전원은 맞아요. 왜냐하면 얘가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회생제동이라 그래서 회생전압이 이렇게 나오지. 그럼 전원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얘를 그냥 부하라고 본다면 부하 측에서는 이렇게 고장 전류가 들어오지 않지만 얘가 만약에 발전기다 그러면 고장 전류는 어떻게 들어와? 이렇게도 들어오겠지. 자, 그렇지만 얘는 뭐야? 전원이 아니잖아. 지금은 부하 측이다 그러면 어디서만 들어오는 거고? 공급 측에서, 전원 공급 측에서 들어오는 뭐 갖고 단락 용량 가지고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4번.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은 자, 수차 문제가, 그리고 우리 발전 문제가 좀 여러 문제 나왔네요. 그죠? 발전 문제가 22번도 발전 문제, 다시 또 27번도 발전기 문제가 나왔네요. 자, 발전기 문제는 수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수차 중 15m 이하의 전압차에 적합하여, 자, 15m의 밑줄, 전압차의 밑줄 적합하여 조력 발전용으로 알맞은 수차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력 발전소에도 우리 어떤 수차 사용한다고? 이렇게 전압차에 사용하는 수차를 사용하고, 또 전압차가 어디를 전압차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남한강 수계에 있는 게 우리 발전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거죠. 수력 발전이. 자, 이렇게 발전소가 있다면 어디냐면 맨 위에 저기 뭐 있어? 북한 땅에 갇혀 있는 여기가 뭐가 있어? 예? 여기가 화천저수지 있지? 화천댐이라 그러잖아. 화천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에 춘천댐 있지? 춘천댐. 맞아요? 춘천댐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전기도 몰라. 우리나라 지리도 몰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춘천댐 있고 그 아래 뭐 있어? 의암댐 있지? 의암댐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의암 밑에 청평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뭐 있어? 팔당댐 있잖아. 팔당댐 있고 팔당하고 청평 사이에 뭐 있어요? 충주 있지? 충주댐 있고 그 다음에 청평하고 의암 사이에 뭐 있어? 홍천강으로 그러잖아. 홍천강. 지리 시간이야? 지리? 어? 우리나라 지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홍천강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죠? 소양강댐 있지? 소양강댐이 있습니다. 자, 충주댐이나 화천댐, 소양강댐은 저수지야. 얘들이야말로 저수지야. 막 9억 톤, 19억 톤씩 막 있어요. 물량이 이렇게 있는 데는 우리가 수차를 뭘 사용하냐면 얘네들은 프란시스 수차를 사용합니다. 프란시스 수차. 이런 저수지에는 뭐? 다 프란시스가 되어 있고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에는 카플란 수차가 설치되어 있어요. 카플란 수차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팔당댐에는 지금 얘기하는 튜블러 수차가 있습니다. 팔당은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낙차가 상당히 적잖아. 그죠? 이렇게 전압차에는 어떤 걸 설치한다고? 튜블러 수차를 설치하고 충주댐이나 소양강댐, 화천댐 이런 데는 프란시스 수차를 사용하면서 얘는 50에서 약 530m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 수차는 유연낙차가 이 정도 되는데 얘들 사용하고 카플란 수차는 약 90m 정도까지는 카플란 수차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 사용한다? 튜블러 수차를 사용해야 한다. 답이 몇 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차 15m 이하다 그러면 튜블러 수차 라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강 수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28번. 가공송전선로에서 성간거리를 도체 반지름으로 나눈 값 R분의 D가 클수록 크답니다. 클수록 인덕턴스와 정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얘들이 크답니다. 얘들이 크면 얘가 크면 얘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비례하니까 클 거고. 그죠?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클수록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 공식이 로그 11m라는 R분의 D분의 0.02413 마이크로페라파 킬로메다에서 얘들이 크답니다. 얘들이 크면 당연히 C는 반비례하니까 저감 되겠지. 다음 몇 번? 4번에 있네요. 4번. 자, 29번. 직접 접지 방식에서 변압기의 단절연이 가능한 이유는 그랬어요. 단절연이 뭐예요? 단계적으로 절연할 수 있는 거다 그랬어요. 단절연. 단계적으로 절연하는 방식을 단절연이라고 합니다. 자, 29번은 직접 접지랍니다. 직접 접지인데 발전기를 이렇게 변압기를 이렇게 우리가 결선해 놓고 Y 결선해 놓고 여기를 직접 접지했답니다. 우리나라는 이 발전기는 얘들을 뭐해서 이렇게 직접 접지하면서 여기에 폴티알이라는 걸 설치해서 발전기 중성점을 접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NGR이라는 걸 설치해서 NGR을 설치해서 중성점을 직접 접지해 놨습니다. 대지와 변압기도 마찬가지죠. 변압기의 코일에 R상, S상, T상을 중성점을 묶어서 얘들은 저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동선, 그냥 철선 갖다가 대지에 접지해 놓은 방식을 직접 접지라고 합니다. 직접 접지를 해놨다. 그럼 우리나라 큰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다 이렇게 접지해 놓은 거 아니야? 여기에 전위는 얼마예요? 지구의 전위는 0V지. 그러면 중성점에 철선으로 설치해 놨으니까 여기도 이론적으로 몇 볼트인 거야? 약 0V겠죠. 자, 그러면 이 중성점 코일에, 중성점에 붙어 있는 이 끝에 쪽에 붙어 있는 코일에 여기는 어떻게 절연할 수 있겠어? 절연을 이렇게 절연할 수 있나? 어떻게? 여기에 상전압이 걸려 있을 테니까 이 상전압과 중성점에는 전위차가 얼마나 되는 거야? 이 상전압의 크기에 비해서 0V가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를 절연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단계적으로 절연했다 이거네. 단계적으로 계단처럼 이렇게 절연한 방식을 우리는 무슨 절연이다? 이를 단절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거야? 코일 한 뭉치를 어떻게 이거 계단적으로 이렇게 절연을 해요? 안 되기 때문에 저감 절연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저감 절연을 하는데 이걸 단절연이라고 한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단절연이 가능한 이유는 그랬는데 답원에 보시면 중성점의 전위가 0V로 낮음으로 단절연이 가능하더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30번으로 갑니다. 30번. 3만 킬로와트의 3만이네요. 그죠? 3천이 아니라 3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50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데, 자, 3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50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압은 약 몇 볼트, 몇 킬로볼트 정도인가? 단 스틸식으로 산정해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전압을 결정하고 싶답니다. 경제적 전압의 크기를 VS를 송전단 전압을 결정하고 싶은데 그 거리가 50km이고 송전 전력은 얼마로 하고 싶대요? 송전 전력은 3만 킬로와트로 하고 싶답니다. 3만 킬로와트로 하고 싶다. 이때 송전 전압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송전 전압 VS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식이 5.5 누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죠. 여기서 L은 기본 단위가 킬로미터고 P는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다. VS는 당연히 기본 단위가 뭐예요? 킬로볼트를 계산하라 이거지. 자, 그러면 5.5에다가 누트 0.6 곱하기 50km 플러스 얼마? 100분의 얼마 주면 돼? 3만 킬로와트를 그대로 넣어주면 얼마 킬로볼트가 나오겠죠? 얼마 나왔어요? 100kV 나온답니다. 100kV. 몇 번? 4번. 이런 문제만 나와주면 좋겠다, 그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 저런 문제가 나와주면 좋은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쉽게만은 안 나오죠. 자, 31번. 불평형 부하에서의 역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불평형 부하에서의 역률을 계산하시오. 우리 어떤 역률을 계산하거나 콘덴서 역량을 계산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삼각형 그려요. 삼각형. 왜 이렇게 삼각형 제가 거꾸로 그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책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그려놨을 거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진상을 그려놓은 거야. 항상 전압이 기준이야. 왜 전압이 기준이에요? 왜 전압이 기준이야? 정전압을 우리는 수전받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전압 수전을 받습니다. 정전압 수전을 받을 때 그때의 전류가 I가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라면 그때 역률은 얼마라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뭐야? 정전압을 수전받고 있는데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얘는 뭐예요? 손실이 없는 거잖아. 손실이 없는. 순수하게 유효분만 흐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하는 다 거의 다 모다 부하야. 이렇게 지상 부하지. 지상 부하라는 얘기 뭐예요? 코사인 세타 1인점에 대해서 뭐야? 위상이 얼마큼 뒤진 거야? 세타만큼 뒤져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완전 지상이다 그러면, 완전 L만의 회로다 그러면 위상이 몇 도 뒤져 있는 거야? 사인 세타만큼 90도만큼 뒤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전류는, 부하는 쓰는 만큼, 역률이 개선되는 만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렇게 되겠지. 역률을 계산한다 그러면 전류 I가 이렇게 흐를 것이고 이렇게 흐를 것이고, 만약에 부하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이 전류 I가 커질 것이고, 그죠? 이 전류가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밑에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밑에다 그려놓으시고 여기에 V에다가 전압 인가한 거 아니야 이렇게. VI 전압을 인가한 걸,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P상 용량 PA로 표시하고 얘를 기본 단위 KVA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역률이 요만큼 되진 부하, 역률각을 곱해주면, 역률각을 곱해주면 걔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P 킬로와트인 유효전력이 나오는 거죠? 유효전력이 나오고 결국 허수부인 얘 누구? 얘가 무효분이 되는 거겠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평형 부하의 역률을 계산해 보랍니다. 역률을 계산하는데 얘 P는 어떻게 됐다 그래서 제가 VI 킬로 VI지만 볼트 암페어 VI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유효전력이라 그랬잖아. 코사인 세타. 결국 얘가 뭐야? P상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구하라 그랬어? 이 수많은 공식들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랍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이거야.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면 P상전력에 대한 걔가 뭐가 됐어요? VI에 대한 P 유효전력 킬로와트가 들어가는 거지. P상전력은 합이 뭐예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잖아. 어떻게 합이야? 팩터 합이잖아. 팩터 합. 다 있으면 뭐예요? P에다가 플러스 J의 Q분의 뭐가 되는 거야? 유효전력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P의 자승 플러스 Q의 자승분의 유효전력 P가 되는 거지?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팩터 합성이 됐다 그러지?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에 있어요? 답 몇 번? 라번에 보시면 각상의 P상전력의 팩터 합분의 유효전력이 되더라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에 있다. 자, 32번. 탑각의 접지와 관련이다. 탑각. 탑이 어디예요? 탑이 A각, B각, C각, D각 있는 이런 철탑이 있답니다. 이렇게 철탑이 있을 때 탑각, 각 각에 접지를 했답니다. 이렇게 접지를 하는데 접지봉으로서 희망하는 접지저항까지 줄일 수 없을 때 여기다 접지봉을 사실은 이렇게 박았디야. 이렇게 생긴 접지봉을 이렇게 박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접지를 이렇게 박았는데 접지장 값을 얻기가 어렵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 접지봉을 병렬로 더 이렇게 때려 박든 또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매설지선이라는 걸 깝니다. 이렇게 땅속에다 매설지선을 깔아주면 된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할 때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은 뭐냐 그랬는데 매설지선이다 그랬어요. 매설지선. 답 몇 번? 4번. 최근에는 이 매설지선도 여러분들 실적으로 이거 철탑 어디에 설치되지? 산 꼭대기 이런 데서 설치되잖아요. 이런 데 가면 뭐 바위에다가 마사토에다가 그죠? 포크레인 올라가요? 못 올라가잖아. 어떻게 돼? 삽으로 파야 되잖아. 이렇게 탁 사람이. 그거 다 팔려면 이거 30-40m씩 깔아야 돼. 길이를. 이렇게 안 해.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가잖아.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숙여놓고 가잖아. 어? 그냥 접지장값 15원 미만만 나오면 되니까 여기다 막 똥 갖다 때려 붓고 그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접지장값을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가서 중공검수 끝나고 나면 집에 가뿐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이거 뭐야? 이거 다 부식돼서 떨어져 나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침상 접지봉이라는 걸 이렇게 설치합니다. 일반 접지봉이 아니라 침상 접지봉. 침상 접지봉은 뭐야? 이상전압이 치면 이 뾰족한데 뭐야? 전위 경도가 커지면서 여기서 코로나 방전하지. 그러면서 뭐야? 대지로다 전위를 쫙 빼주고 방전해주고 건전다 이렇게 전위가 상승되지 않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침상 접지봉을 이렇게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설지선은 설치 잘 안 해요. 이렇게 평지에서나 그냥 포크레인 갖고 할 때 하지. 이거 다 삽으로 파야 되는데 언제 하고 있어? 막 나무 피해가면서 이거 할 것 같아? 안 해요. 자, 답이 몇 번? 4번. 33번. 송전선로의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코로나 인계전압.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 그죠? 코로나가 시작되는 전압이 인계전압이지? 그 인계전압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인계전압은 높은 게 좋은 거죠?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33번은
코로나 인계전압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로라고 한다면 24.3 M0M안에 델이 뭐예요? 상대 공기 밀도 곱하기 D에다가 로그 11m라는 R분의 D 킬로볼트다. 여기서 24.3은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M0는 전선의 표면계수죠. 전선의 표면계수. 어차피 연선 사용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M안은 날씨계수죠. 날씨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델은 뭐예요? 상대 공기 밀도. 상대적으로 1m 높이의 철탑을 설치했느냐 100m 높이에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상대 공기 밀도는 변할 것인데 상대 공기 밀도는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D. 전선의 지름이죠. 지름을 크게 해주면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지니까 코로나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안 합니다. 자, 지름을 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딴만한 단도체를 막 이렇게 깔아 그냥 철탑에다? 못 가니까 얘 어떻게 한 거예요? 복도체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복도체를 사용하면 등가 반지름 알리가 어떻게 해? 대단히 커지게 되겠죠. 얘가 커지면서 여기다가 2를 곱한 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고 개시전압이 높아지더라. 다음 몇 번에 있어요? 몇 번? 4번. 전선의 지름이 큰 경우에 인계전압이 높아지더라. 34번. 다음 중 영상변력을 사용하는 계정기는 영상자 나오면 영상전류, 지락이 돼야지만 영상전류가 검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고장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 고장이 발생할 때 일선지락이라든가 이선지락이 발생을 해야지만 뭐가 고려되냐면 영상분 임피던스, 정상분 임피던스, 역상분 임피던스가 고려돼요. 결국 뭐야?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때 고려되는 게 뭐다? 영상분 임피던스다. 그때 영상전류가 흐른데 어떤 고장에 지락이라 그랬으니까 뭐 갖고 검출해야 돼? 고장을. 지락계전기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락계전기. 그죠? 과전류계전기 갖고 하면 안 돼. 지락이 발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락계전기 갖고 하고 지락 때만 뭐를 고려한다고? 영상분을 고려하는 겁니다. 영상분 전류가 됐든 영상분 임피던스를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 지락이라는 것은 누가 검출하는 거라고? 오버 커런트 그라운드 리레이 가지고 지락 고장을 검출한다. 그때 뭐가 흐른다고? 영상분을 고려해야 되고 영상분 전류를 고려해줘야 된다. OCR은 뭐예요? OCR은 얘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검출하는 거지. 과전류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 OCR로다 검출하는 것은 단락고장이라든가 과부하전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누가 고장을 검출하는 거야? OCR이. 여기에 과도전류라는 것도 있지만 과도전류에 의해서 얘가 동작하면 안 됩니다. 과도전류에는 동작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과전류에는 누구도 있다? 과도전류도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은 지락 과전류 계전기 오버커런트 그라운드 리레이 가지고 고장을 검출해야 된다. 무슨 고장을? 지락 고장을. 지락이 되면 뭘 고려해 준다? 영상분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34번은 답이 4번이 되겠고요. 35번은 자, 볼까요?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300ohm이랍니다.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어드미턴스가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모입니다. 단위에 주의하십시오. 여기가 오음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임피던스 값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 역수를 취해줘야 되지만 지금 모음으로 잘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어드미턴스 값이다. 얘는 이때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하시오. 특성 임피던스 Z는 어떻게 계산하죠? 루트 Y S 제로. 그러니까 2차 측이 개방됐다, 오픈됐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ZSS 2차 측이 단락됐다 이 말이야. 단락됐을 때 임피던스. 개방 어드미턴스 가지고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주어진 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이거는 개방 어드미턴스가 얼마가 주어졌어요? 1.875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ZS가 얼마 주어진 거예요? 300ohm이 그대로 주었다. 그러면 얼마? ohm이 나오겠지. 당연히 얼마? ohm이 나옵니다. 걔가 얼마라고요? 400ohm이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 4번. 자, 36번은 자, 애자가 갖춰야 할 구비조건. 36번은 애자가 갖춰야 할 구비조건인데 풀이를 같이 보십니다. 풀이를 좀 보시면 자, 굵은 점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절연 내력이 크고 누설 전류가 적을 것. 절연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누설 전류가 적어야 된다. 애자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야? 철탑 또는 지지물에 뭐를
기계적으로 전선을 어떻게 한 거야? 기계적으로 고정하고 전기적으로 지지물과 뭐 한 거예요? 절연한 거지. 다시요. 애자는 어떻다고? 지지물에 전선을 기계적으로 고정해 놨고 전기적으로 절연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누설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얘들이 서로 단락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단락이 되면 바로 지락고장이야. 지락고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설전류가 적어야 되고, 비, 눈, 안개 등에 대해서도 표면 저항이 클 것. 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쌓입니다. 요 봐라. 도전로가 형성됐네.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자를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고리 달고 이렇게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만 여기에 뭐야? 눈, 비가 안 쌓이잖아. 그죠? 밑에는. 그렇기 때문에 애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표면 저항 거리를 길게 하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맞구나.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작업하다가 놓쳤는데 얘가 뚝 떨어져. 또는 전선을 매달았는데 얘가 기계적으로 튼튼하지 못해서 전선이 툭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클 것. 강도가 커야 되고, 전기적 및 기계적 특성에 열화가 적어야 된다. 열화가 적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애자는 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야 이게 전부 다. 이게 뭐예요? 그릇 아니야. 사기 그릇. 사기 친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안에 셀을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셀을 어떻게 놨어요? 다시 고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콘크리트 쳐놨단 말이에요. 콘크리트 쳐놨어요. 이렇게 쇠에다가 애자를 붙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 애자는 만약 콘크리트는 이런 거잖아. 열이라든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수축을 했다가 열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콘크리트가 부식되잖아. 산화되잖아. 콘크리트가 풍화 작용을 일으킨다 그러죠. 풍화 작용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얘가 오래 쓰면 전선이 툭 빠진단 말이야. 이게 무게 못 견디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 했어요? 전기적 및 기계적 특성의 열화가 적어야 한다. 정전 용량이 작을 것. 당연히 정전 용량이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의 급변에 견디고 습기를 흡수하지 않아야 된다. 습기를 먹으면 콘크리트는 일단 뭐가 되는 거야? 풍화 작용이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나번에 보시면 지지물에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기계적 강도를 갖춰야 한다. 나번이 맞고요. 37번으로 가겠습니다. 37번. 자, 켈빈의 법칙. 뭐예요? 켈빈의 법칙은 뭐 하는 거야?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할 때 켈빈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다음에 경제적인 전선의 송전전압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알프레드 스틸식이지, 스틸. 자, 우리 37번은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랬는데 라본에 보시면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하고자 할 때 맞고요. 38번 가십니다. 38번 가시면 다음 중 전동기 등 기계기구류 내에 전로의 절연 불량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요. 자, 감전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가번부터 볼까요? 외암을 접지하는 게 맞겠고요. 저전압을 사용하는 게 맞겠고, 퓨즈를 설치하는 거. 퓨즈는 왜 설치하는 거야? 고장 제거하려고 설치하는 거죠? 단락보용입니다. 단락보용이에요, 퓨즈는. 답은 일단 다번이 될 것이고, 라번에 가시면 누전 차단기. 차단기인데요? 이거 달락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전 차단기는 뭐냐면 절연이 파괴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동기가 있다면 이 전동기에 코일로 되어 있잖아. 이 코일하고 외암하고 절연이 파괴되어서 만약에 코일이 외암에 붙으면 이 외암이 대지하고 이렇게 접지해 놨습니다. 당연히 외암 접지해 놨겠지. 이렇게 외암 접지해 놨을 때 얘 누전이 된 것을 검출하려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얘도 절연이 불량된 거지. 절연이 불량됐기 때문에 누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절연 불량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 설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8번은 다번이 되겠다. 자, 39번. 다음 중 고압 배전 계통의 구성 순서가 맞는 것은 그랬는데요. 답은 먼저 나번에 있습니다. 나번에 있고요. 자, 나번을 같이 참고하시면 배전 변전소라 하면 배전 변전소가 있겠네. 서브 스테이션이 있다 이 말이야. 변전소가 있고 변전소에서 뭘 끌고 가는 거예요? 급전선을 끌고 갑니다. 급전선을 끌고 가고 간선을 설치한다면 여기서 뭐야? 분기를 해서 이렇게 분기선을 따주는 거지.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 배전용 변전소가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두 번째 급전선이 있고 얘를 우리는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얘 피더, 각 피더로 나가는 분기선이 있다 이 말이야. 분기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배전용 변전소, 급전선, 간선, 분기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나번. 40번.
자, 송전선로의 건설비와 전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그랬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전압을 이렇게 자꾸 승합해주면 어떻고, 경제성은 어떠냐 이거야. 건설비는 어떠냐 이거지. 건설비. 자, 문제가 뭐예요? 건설비와 전압과의 관계를 물어봤어. 자, 우리 공식을 한번 볼까? PL은 이거 어떻게 나오지? 송전전력은 전력 손실은 V자승의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자승 R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압을 승합해주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죠? 전력 손실이 줄어듭니다. 전압을 자꾸 높여주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고, 전력 손실이 줄어들면 거기에 흐르는 전선의 두께가 어떻게 돼? 낮아도 되는 거지. 전선의 두께는 어떻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R은 단면적 A분의 로우의 L이야. 전압이 승합되면 전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돼? 자꾸 작아져도 되는 거지. 작아져도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전압이 높아지면 비용과 전선의 금액과 전압과는 이렇게 반비례하는구나. 결국 전력 손실이 줄어드는구나. 전력 손실비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압이 높아지면 자, 우리 765나 345, 154를 345로 승합한다면 철탑이 높아지고 절연비가 비싸지죠. 자, 다시 345를 765로 건설한다면 765는 막 철탑 높이가 100m, 120m씩 막 됩니다. 그렇지만 154는 되게 한 30m, 40m 정도 되죠. 결국 건설비 중에서 지지물이라든가 절연비는 승합 이렇게 올라가겠죠. 다시요. 자, 그것에 어떤 점을 찾는 거야. 우리는 가장 경제적인 점을 찾아서 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곡선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더니 가번에 있네요. 가번에 보면 전선비는 줄어들어도 되지만, 전압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전선비는 줄어들어도 되지만 뭐예요? 지지물비, 절연비, 이런 공사비는 올라가더라 이거지. 그래서 몇 번에 있어요? 답이 가번에 있네요. 예, 여기까지 2011년 이후에 전기기사 관련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